아버지는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아버지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들이 지붕 반쯤 무너진 폐쇄지수 앞에 아버지를 내려놓고 한마디였습니다. 50년 동안 허리 휘도록 종이 뜨며 자식 셋을 키운 아버지에게 아내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재산을 몽땅 빼앗고 산골 폐가에 버린 겁니다. 비닐봉지 하나만 남긴 채 떠나는 자식들의 후미등이 산길을 돌아 사라졌고 이른이 넘은 노인은 곰팡내 나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려진 노인이 2년 뒤 자식들을 무릎 꿇고 귀여우게 만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태수입니다. 올해 73, 전라북도 전주에서 평생 한지를 떠온 사람이에요. 남들 보기엔 물에 젖은 종이나 만지다 늙어버린 볼품없는 영감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식 새 키워놓으면 뭐라도 남는 줄 알았는데 남은 건 빈 작업장과 거친 손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손으로 다시 시작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내의 영정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곱게 웃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사진 속에서만큼은 어쩐지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병원 입원하기 석 달 전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그때 이미 몸속에 암이 퍼지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웃었던 걸까요? 저는 그 웃는 얼굴이 오히려 서러워서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 혼자 두고 어딜 가는 거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이토록 목이 메어본 적이 없었죠. 빈소에는 국화꽃 향과 향 냄새가 뒤엉켜 머리가 띵했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만큼 뜸했어요. 평생 한지 물에 손 담그며 살다간 도공의 아내한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동네 어르신 대여섯 분이 절 한 번 하시고 돌아간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은 조문객 걱정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같이 부조금 봉투에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가 접수대 앞에 떡 버티고 앉아 봉투를 하나씩 뜯고 있었어요. 금액을 확인할 때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는데 적은 돈이 나오면 코끝으로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놀림이 어찌나 능숙한지 은행 직원인 줄 알 정도였어요. 아들 민호가 빈소구석 접이식 의자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죠. 빨간 숫자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연신 이마를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가끔씩 아씨하고 내뱉는 신음소리가 영정 앞까지 들려왔어요. 딸 지연이는 아예 빈소 밖 복도로 나가서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있었지만 얼마면 되냐는 말만 유리문 너머로 또렷하게 새어나왔죠.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그 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슬프다기보다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자리에서 자식들이 드러내는 민낯이 마치 거울에 비친 제 실패 같았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키운 게 나라는 사실이 뼈끝까지 서러웠어요. 발인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향 냄새가 밴 상복도 채 벗지 못했는데 며느리가 거실 바닥에 계산기를 꺼내 놓더군요. 아버님, 정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산이라니 뭘? 병원비 3,800만 원, 장례비 1,200만 원, 밀린 공과금이랑
카드값까지 합치면요. 선영이가 계산기를 탁 돌려서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 마이너스 부호가 찍혀 있었어요. 남는 게 없네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아버님. 그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가 50년을 아끼고 또 아끼면서 움켜쥐고 있던 살림살이가 마이너스라는 글자 하나에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닥에 놓인 제 발이 유난히 크고 추레해 보였어요. 선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를 더 얹었죠. 작업장 터 매각건은 민호 씨가 내일 부동산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아버님 인감도 좀 준비해 놓으세요. 마치 회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듯 또박또박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다가 냉장고 위에 놓인 아내 사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작은 액자 속에서 아내가 차마 영감아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돗물을 받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물맛이 쓰디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아내가 쓰던 베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자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넘어왔어요.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았지만 밤의 고요 속에서 그 수군거림은 칼날처럼 선명했습니다. 민호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건 한 달에 얼마야? 선영이가 받았습니다. 싼 데가 150만 원, 좀 나은 데는 300만 원이에요.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대요? 지연이가 끼어들었죠. 오빠 작업장 터 팔면 얼마나 되는데? 한 2억쯤 될까? 근데 그걸로 빚 막으면 남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요양원이고 뭐고 아버지한테 쓸 돈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루 위에서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주에 할머니 살던 집 있잖아요. 거기가 종중 땅이라 팔지도 못하고 길도 제대로 안 나 있는 맹지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거기 보내면 되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고 무릎 위에 아내 베개를 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비어있는 그곳 지붕이 내려앉고 마당의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란 그 폐가에 저를 쳐놓겠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화장을 곱게 하고 고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전날 밤에 엿들은 목소리와 겹쳐지니 가증스러움만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밤새 얘기해 봤는데요. 작업장 터는 어차피 유지비가 나오잖아요. 그거 정리하고 아버지는 전주 할머니 집에서 좀 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거기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다 거긴 전기도 안 들어오는 폐가다. 그래도 오빠가 전기 신청해 드리기로 했고 저희가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보내드릴게요. 지연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50년 넘게 사람을 봐온 제가 분간을 못하겠더군요. 아니, 어쩌면 분간하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내 평생이 담긴 작업장이야. 그 물에서 50년을 손 담가왔어. 그러자 민호가 방으로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녀석이 제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아마 결혼할 때 세뱃돈 받으러 절한 게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투자를 잘못해서 빚이 걷잡을 수가 없어졌어요. 작업장 터를 안 팔면
저희 가족 전부가 길에 나앉습니다. 민호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눈자위가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게 연기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 녀석이 진짜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차 벨이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민호 씨 계시죠?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빚쟁이들이었습니다. 대문을 쾅쾅 흔드는 소리에 민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선영이는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영정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이 영감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인감도장 가져와라.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뼈를 하나 뽑아서 건네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가 동시에 아버지하고 외쳤는데 감사의 외침인지 환호인지 구별이 안 됐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손만 내밀었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날이 왔습니다. 자식들이 창고를 비우다가 한쪽 구석에 수북이 쌓인 하얀 섬유 더미를 보고 인상을 잔뜩 구겼어요. 선영이가 코를 틀어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 뭐야 이 냄새, 이 곰팡이 난 거. 버리려면 돈이 또 들겠네. 지연이가 발로 섬유 더미를 툭 걷어찼습니다. 이거 폐기물 업체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못 버린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건 내 어미랑 젊은 시절에 전국을 돌며 찾아낸 당나무 섬유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으니 이것만은 내가 가져간다. 선영이가 혀를 차며 민호를 쳐다봤고 민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쓰레기를 가져가겠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묵묵히 쌀포대 3개를 펴서 하얀 섬유를 한 움큼씩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손톱 사이로 파고드는 축축하고 서늘한 섬유 감촉이 아내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처럼 익숙하고도 아렸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인감을 찍을 때 손이 떨려서 도장이 비껴 찍혔습니다. 중개사가 다시 찍어주셔야 합니다. 하길래 2번째로 꾹 누르는데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핏빛으로 번지는 게 보였어요. 민호는 옆에서 서류를 쓸어 담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50년이 한 장의 계약서 위에서 마침표를 찍는 걸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지연이가 갈비탕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스테인리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국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갈비를 발라 먹으며 전주집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거기 종중 땅이라 팔지도 못하고 길도 제대로 안 나 있는 맹지니까 아무도 안 찾아올 거예요. 아버지 조용히 쉬기에 딱이에요. 아무도 안 찾아온다. 저는 그 말 속에 진짜 뜻을 씹었습니다.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처박아 두겠다는 소리였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알 하나가 저도 모르게 상위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출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짐을 마당에 모아놓고 보니 라면 2박스, 쌀 1포대, 옷보따리 하나, 그리고 당나무 섬유를 담은 쌀포대 3개가 전부였어요. 73해를 살아온 사람의 전 재산이 그게 다였습니다. 민호 차 트렁크를 열었을 때 안쪽에 골프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빚에 쪼들린다는 사람 차에 골프백이라니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아이들한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대문 앞에서 배웅을 해주셨어요. 어머, 태수 씨 어디 가요? 자식들이 좋은데 모시나 보네. 호강하시겠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호강하러 갑니다. 그 웃음이 얼굴에 굳은 채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 뒷자리에 올라타서 창밖을 봤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동네이 낡은 전봇대며 가로수며 비좁은 골목길이 천천히 뒤로 밀려갔습니다. 옆자리에 놓인 섬유포대에서 축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 포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포대 위로 섬유의 감촉이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에서 제 편이라고는 이 하얀 섬유뿐이라는 생각이 드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앞자리에 앉은 며느리의 뒤통수가 보였으니까요. 차는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국도로 달렸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4시간을 달렸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한 번도 타지 않았어요. 좁은 국도만 골라 달리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도시의 아파트 숲이 논밭으로 바뀌고 논밭이 야산으로, 야산이 울창한 당나무 숲으로 변해갔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도로를 나타내는 선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회색 화면만 남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어요. 앞자리에 앉은 선영이가 백미러로 가끔씩 저를 흘겨봤는데 그 눈빛이 마치 짐칸의 화물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안 했고 지연이는 뒷좌석 반대편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차 안에 라디오 소리만 흘렀는데 무슨 트로트 가수가 사랑아 돌아와 하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게 기막히게 서러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아버님. 선영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마치 놀이공원에 도착한 것처럼 경쾌한 톤이었는데 그 밝음이 오히려 소름 끼쳤습니다. 차가 비포장 흙길로 접어들면서 차체가 덜컹거렸어요. 양옆으로 당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서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당나무 잎이 만들어낸 그늘이 터널처럼 길을 덮고 있었어요. 햇빛이 가느다란 실처럼 간간히 비쳐 들어왔지만 그마저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길의 끝이었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나무 뿌리가 흙길을 뚫고 올라와 있었고 그 너머로 시커먼 기와 지붕 하나가 보였어요. 어머니가 살다 돌아가신 뒤 10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숨을 들이쉬는데 공기가 눅눅하고 곰팡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나무 숲이 바람을 막아서 공기가 고여있는 느낌이었죠. 마당으로 들어서니 상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와가 여기저기 깨져서 맨 석가래가 드러나 있었고 처마 밑에는 빈 벌집이 매달려 있었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어서 해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풍지는 손가락 넓이로 찢어져서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펄럭 소리를 냈어요. 현관 마루에 올라서니 판자가 삐걱거리며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집이냐?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흉가라고 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민호가 트렁크에서 쌀 20kg짜리 한 포대와 라면 2박스를 꺼내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챙겨온 섬유포대 3개도 그 옆에 내려놓았어요. 동작이 빨랐습니다. 마치 택배기사가 물건을 내려놓고 얼른 다음 집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의 안테나 표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파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전화가 안 터지네. 선영이가 얼른 다가왔어요. 아버님, 여기 전기가 끊겨 있어서 어차피 충전도 못 하세요. 저희가 읍내 나가서 한전에 전기 신청해 놓을 테니까 그때 충전하시면 돼요. 선영이는 말을 하면서 제 손에서 핸드폰을 슬쩍 받아갔습니다. 충전기를 챙겨주겠다는 신용이었는데 결국 충전기도 폰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계획이었겠죠. 전기를 신청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지연이가 마루 끝에 앉아 신발을 다시 신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 물은 뒤뜰에 수도가 있대요. 그리고 죽순이랑 야생나물도 많다고 하니까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한 달 안에 꼭 올게요. 한 달. 그 말을 할 때 지연이의 눈이 왼쪽으로 흘렀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버릇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간식 훔쳐먹고 아니라고 할 때도 꼭 저렇게 눈을 흘렸죠. 민호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날아왔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흙을 일으키며 좁은 비포장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이가 조수석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는데 그 손이 뭔가를 떨쳐내는 동작 같았어요.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후련해야 하는 손짓 같았습니다. 차가 당나무 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꺼졌어요. 그리고 고요가 왔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고요는 처음이었어요. 도시의 밤은 아무리 조용해도 어디선가 차 지나가는 소리,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가 멍해질 정도의 정적이었어요. 그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건 당나무끼리 부딪히는 사각사각 소리뿐이었는데 그게 마치 누군가 수군대는 소리 같아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놈들이 진짜로 날 버렸구나. 입 밖으로 내뱉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마루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마루를 짚었는데 나무가 축하고 물렀어요.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해가 지자 사방이 칠흑이었어요. 짐 속에 있던 라이터를 찾아 신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빛이 방 안을 잠깐 밝혔는데 벽에 비친 제 그림자가 유령처럼 일렁거렸어요. 부엌 한 구석에서 양초 토막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심지가 짧아서 바닥에 왁스를 녹여 세워놓고 불을 옮겨 붙였어요. 촛불이 고양이 눈알만하게 떨렸습니다. 이불은 없었어요. 가져온 옷가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누웠는데 방바닥에서 흙냄새와 곰팡내가 올라왔습니다. 천장에서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쥐였습니다. 다다닥 뛰어다니는 소리가 머리 바로 위에서 났는데 눈을 감아도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새벽 무렵까지 한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촛불마저 꺼진 어둠 속에서 아내 생각이 밀려왔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 캄캄한 산골에서 혼자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목이 타서 잠에서 깼습니다. 뒤뜰로 나가 수도꼭지를 돌렸더니 녹물이 쏟아졌어요. 맑은 물이 콸콸 나오다가 이내 뚝 끊겨버렸습니다. 수도관이 녹슬어 막혀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 묵은 항아리 2개가 있었는데 안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2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차갑고 비린 맛이 혀를 쏘았지만 바짝 마른 목구멍에는 그것조차 고마웠어요. 아침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스도 불도 없었어요. 라면 봉지를 뜯어 면을 손으로 부숴 입에 넣었습니다. 마른 밀가루 덩어리가 이에 부러지면서 퍼석퍼석 씹혔어요. 스프를 뜯어 물 없이 입에 털어 넣었더니 소금기가 혀를 찌르고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라면 부스러기를 씹으면서 자식들 이름을 불렀어요. 민우야, 지연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나무 숲에 제 목소리만 흡수되어 사라졌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손에 물 묻혀가며 종이 떠서 장터에 내다 팔아서 등록금 대고 결혼자금 보태줬잖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다가 결국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평생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어차피 들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라면은 빠르게 줄어들고 갈증은 심해지고 밤마다 추위에 떨며 지내다 보니 머릿속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보고 있다가 처마 밑에 걸린 낡은 낫이 눈에 들어왔어요. 녹슬었지만 낫은 아직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낫을 집어들었어요. 손잡이가 손에 착 감겼습니다. 나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여기서 끝내버리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발끝부터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뒤통수를 누군가 탁 치는 느낌이 났습니다. 놀라서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귓가에 아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죽으면 저것들한테 보험금까지 갖다 바치게 살아야지 이 바보야. 환청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바람소리가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던지 등짝을 후려치는 아내의 거친 손바닥 감촉까지 느껴졌습니다. 낫이 손에서 떨어져 마루에 쨍랑 부딪혔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당나무 꼭대기 사이로 노을이 비쳤는데 그 빛깔이 한지 건조장에서 종이가 다 말라갈 때 나오는 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빛이었어요. 저는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 한쪽에 내려놓은 섬유 포대 앞으로 갔습니다. 끈을 풀고 포대 입구를 열자 하얀 섬유가 드러났어요. 코끝에 당나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퀴퀴하면서도 깊숙한 곳에서 생명 냄새가 섞여 있는 묘한 향이었어요. 두 손으로 섬유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하얀 섬유가 삐져나왔어요. 차갑고 축축하고 찰진 그 감촉이 온몸으로 번지면서 심장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세상 천지 다 나를 버려도 넌 나랑 같이 왔구나. 섬유 포대를 끌어안았어요. 볼에 하얀 섬유가 묻었지만 닦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 서늘한 섬유 덩어리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제 편이었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당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잎사귀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밤을 채웠어요. 저는 섬유 포대를 베개 삼아 마루에 누웠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기와가 깨진 지붕 틈으로 밤하늘이 보였는데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늘이었어요. 내일부터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아내가 등짝을 때려서라도 살려고 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당나무 냄새가 코끝에 감돌았고 숲의 사각거림이 자장가처럼 이어졌어요. 잠은 오지 않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만은 섬유와 함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죽지 않기로 했으니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등짝을 때려준 그 다음 날부터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박혔어요. 여기서 죽으면 저놈들이 내 사망 보험금까지 탐내겠지. 그 꼴만은 못 보여준다. 욕이었습니다. 사랑도 희망도 아닌 순전한 욕이 저를 마루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손보는 거였습니다. 지붕 기와가 깨진 자리로 비가 새면 이 꼴이 나니까요. 뒤뜰에 진흙을 파서 물에 개고 마당에 널린 묵은 벽지를 잘게 찢어 섞었어요. 그걸 반죽해서 무너진 벽의 구멍에 손으로 쳐발랐습니다. 50년 동안 당나무를 다뤄온 손이 제 할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찢어진 창호지는 가져온 짐 속에 깔려있던 신문지로 덧댔습니다. 밥풀을 으깨 풀을 만들어 발랐는데 어릴 적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였죠. 사흘을 매달리니 바람이 멈추고 쥐가 들어오던 구멍이 막혔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비를 피할 수는 있게 됐어요. 제 손으로 고친 집이라는 게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행위가 무너진 마음을 한 장 한 장 다시 쌓는 것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라면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쌀은 아껴 먹는다고 하루에 한 줌씩만 물에 불려 죽을 쑤었는데 그것마저 한 달을 못 버텼습니다. 배가 등에 붙는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려서 몸을 구부리고 한참을 꼬물거려야 했습니다. 숲으로 나갔습니다. 당나무 밭 가장자리를 돌아다니며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죽순이 흙을 뚫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밑동을 낫으로 잘라 껍질을 벗기면 하얀 속살이 나왔어요. 생으로 베어 물면 쓴맛이 혀를 쏘았지만 물에 하룻밤 담가두면 그나마 먹을 만했습니다. 개울을 찾아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다가 얕은 웅덩이에 피라미떼가 노는 걸 봤어요. 당나무를 쪼개 엮어서 통발을 만들었습니다. 벌레를 미끼로 넣어두면 이튿날 손바닥만 한 물고기가 서너 마리 들어와 있었죠. 산비탈에서 칡뿌리를 캤는데 땅이 단단해서 삽도 없이 낫자루로 파내려면 2~3시간이 걸렸어요.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 껍질이 벗겨졌지만 그렇게 캐낸 칡뿌리를 돌로 두드려 즙을 짜서 마시면 허기가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원시인 같은 나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것을 찾아 산을 뒤지고 해가 지면 겨우 끼니를 때울 죽순과 물고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섬유는 놓지 못했어요. 해가 지고 아궁이에 나뭇가지를 떼서 불을 피운 뒤 그 불빛 아래에서 당나무 섬유를 손질했습니다. 물에 담가 불리고 손으로 비벼 불순물을 걸러냈어요. 도구가 없으니 손으로만 했습니다. 투박하고 울퉁불퉁했지만 손바닥에서 섬유가 고르게 풀리는 순간만큼은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가져온 섬유세 포대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포대를 기울여 남은 섬유를 긁어 모으는데 손가락 끝에 걸리는 게 거의 없었어요. 숟가락으로 모서리를 박박 긁어도 먼지만 나왔습니다. 마지막 한 줌으로 종이 한 장을 간신히 떠내고 나니 진짜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종이도 못 드나? 빈 포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섬유가 사라지자 세상에서 마지막 줄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배고픔은 몸의 고통이지만 뜰 섬유가 없다는 건 영혼이 굶는 거였으니까요. 당나무 밭으로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나무 사이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빽빽한 당나무 잎 사이로 하늘이 잘게 찢겨 보였습니다. 주먹으로 땅을 쳤어요. 1번, 2번, 3번.
울음 대신 땅을 치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먹이 땅에 닿았을 때 이상한 감촉이 올라왔어요. 손을 펴서 땅바닥을 문질러 봤습니다. 당나무 뿌리 사이에 드러난 흙이 유난히 부드럽고 기름졌어요. 그냥 흙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비벼보니 미끄럽고 찰진 느낌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더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낫을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당나무 뿌리가 얼기설기 엉켜 있어서 쉽지 않았지만 뿌리 사이사이를 헤집으니 부드러운 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파면 팔수록 나왔어요. 한 뼘을 파니 또 나오고 두 뼘을 파니 또 나왔습니다. 뒷산 경사면을 따라 좋은 흙층이 끝도 없이 뻗어 있었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에 흙을 가득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포대 3개의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산 하나가 통째로 한지의 원료 광맥이었어요. 아, 어머니가 왜 이 척박한 곳에 터를 잡으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당나무 잎에 가려진 하늘이 그제서야 환하게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땅을 지키시던 이유, 종중 땅이라 팔지 못하게 묶어놓은 이유,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흙이 생기자 온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물터를 만들었어요. 개울에서 납작한 돌을 하나씩 지게에 전할라 벽을 쌓고 진흙으로 이음새를 메웠습니다. 물 저장 공간이 없는 투박한 물터였지만 제 50년 기술을 몽땅 쏟아부었어요. 물터의 바닥은 두툼하게 다져야 물이 새지 않고 배수구는 좁게 만들어야 섬유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손이 움직였어요. 섬유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물에 삶고 두드려 섬유를 만들었어요. 물 온도를 맞추고 섬유를 고르게 퍼뜨리는 건 50년의 감각이 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이를 떴습니다. 물터에 섬유를 풀고 대나무 발로 떠내는 동작은 제 몸에 새겨진 춤이었어요. 물을 흔들고 발을 들어 올리고 물기를 빼는 그 리듬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떠낸 종이는 햇볕에 말렸어요. 나무판에 한 장 한 장 붙여 마당 한쪽에 세워두면 바람과 햇살이 종이를 완성시켰습니다. 처음엔 실패가 많았습니다. 물 온도가 모자라면 섬유가 잘 풀리지 않아서 종이가 두껍고 거칠었고 너무 급하게 말리면 종이가 갈라졌어요. 마당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다시 섬유를 준비하고 다시 떴어요. 그러기를 석 달, 셀 수도 없이 많은 밤을 물터 앞에서 지새운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건조대에서 종이 한 장을 떼어냈을 때 햇살 속에서 하얀 빛이 번쩍했어요. 한지 한 장이 대나무 발에 붙어 있었습니다. 당나무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질감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표면에 흠집 하나 없이 이 산골에서 떴다고는 믿기지 않는 완벽한 종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질감과 종이를 통과하는 빛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쁨을 뼈 깊은 곳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뒷마당 울타리 넘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야생 차나무 대여섯 그루가 제멋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심으신 것인지 원래 자생하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여린 잎이 아침 이슬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잎을 한 줌 따서 솥뚜껑 위에 올려 덮었습니다. 가마 잔불로 덮으니 잎에서 풋내와 함께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방 한쪽에 자그마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지로 벽을 바르고 한지로 천장을 덮고 한지로 바닥을 깔았어요. 손바닥만 한 공간이었지만 온통 한지로 둘러싸인 그곳에 앉으니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갓 든 한지로 만든 찻잔에 덕은 차잎을 넣고 끓인 물을 부었습니다. 첫 모금을 입에 머금었을 때 눈이 동그래졌어요. 야생 차잎은 원래 떫고 거친 맛이 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지 차시를 거치자 떫은 맛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혀끝에 달짝지근한 여운만 감돌았어요. 목구멍을 타고 넘어간 차가 위장에 닿으니 속이 따뜻해지면서 뻐근하던 어깨가 풀려내렸습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50년 한지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매일 차를 마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지 차실에 앉아 차를 우려 마시고 그 물로 밥도 짓고 죽도 끓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오래된 위장병 때문에 밥 먹으면 체하기 일쑤였는데 그게 싹 나았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눈이 맑아지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쌀이 완전히 떨어진 날 결심을 했어요. 읍내에 다녀오기로 한 겁니다. 캐논 약초와 죽순을 묶어서 지게에 지고 새벽 어둠을 뚫고 길을 나섰습니다. 숲길에서 국도까지 2시간, 국도에서 읍내 장터까지 3시간, 왕복 10시간이 넘는 길이었어요. 장터에 도착하니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약초를 팔았습니다. 산에서 캔 칡뿌리와 죽순을 내놓으니 장사꾼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이 죽순 싱싱하네 하며 쌀 2대와 바꿔줬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쌀을 지게에 얹고 다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꺼지기 직전에 집에 닿았는데 마당에 들어서니 물터 옆에 줄지어 세워둔 하얀 종이들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30장, 50장, 100장.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종이가 늘어갔습니다. 마당 한쪽이 하얀 종이밭이 됐어요. 편지지, 족자용대지, 창호지, 벽지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제 분신들이었습니다. 해질녘 마당에 앉아 종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외로웠습니다. 이 종이에 편지를 쓸 사람도 이 종이로 방을 꾸밀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웠어요. 이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렸어도 저는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얀 종이 사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당나무 꼭대기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당나무 숲이 일제히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버려진 늙은이는 당나무 숲의 야생인이 됐고 마당 가득한 하얀 한지만이 제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새소리가 뚝 끊겼어요. 매일 당나무 꼭대기에서 지저귀던 산새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레도 울지 않았어요. 숲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눅눅하게 무거웠고 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낮부터 시커멓게 변해갔어요. 이건 보통 비가 아니다. 50년 동안 물을 다루며 날씨를 읽어온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서둘러 마당의 종이들을 처마 밑으로 옮겼습니다. 100장이 넘는 종이를 한 번에 나를 수 없어서 3번, 4번을 왕복했어요. 마지막 종이를 옮기는데 첫 빗방울이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빗방울 하나가 동전만큼 굵었어요. 해가 지기도 전에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바람이 먼저 왔어요.
당나무가 활처럼 휘어지며 귀를 찢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꺾이는 당나무 줄기가 총소리처럼 탕탕 터졌어요. 그 다음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라기보다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어요.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쪼그려 앉아 석가래를 두 손으로 붙들었어요.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지붕이 날아가면 끝이에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1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밤새인 것 같기도 했어요. 천둥이 머리 위에서 쩌렁쩌렁 울리던 한밤중이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들으니 분명히 사람의 비명이었어요. 가늘고 날카로운 숨이 끊어질 듯한 외마디 소리였습니다. 산짐승인가 싶어 낯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들려온 소리는 틀림없이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듯한 울음 섞인 외침이었어요. 이 깊은 밤에 이 외진 산골에 사람이라니. 문을 열자 빗줄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가져온 등잔에 불을 붙이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불이 금방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을 앞세우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더듬더듬 갔어요. 발이 흙탕물에 빠져 장화가 없는 맨발이 저렸습니다. 숲 입구 바로 앞 쓰러진 당나무 줄기 옆에 사람이 엎드려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축 늘어져 있었는데 비에 젖은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손목을 잡아보니 맥박이 가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등에 업었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지만 빗속에서 미끄러운 흙바닥을 걷는 건 만만치 않았습니다. 2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 간신히 방까지 옮겼어요. 방바닥에 눕히고 불부터 살렸습니다. 아궁이에 마른 당나무 조각을 밀어넣고 부싯돌을 쳤어요. 손이 젖어서 불꽃이 잘 튀지 않았습니다. 10번도 넘게 내리쳐서야 불이 붙었어요. 아궁이에 불기운이 돌자 방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여자의 상태를 살폈어요. 입술이 보라빛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젖은 옷을 벗기고 제 헌 잠바와 면바지를 입혔습니다. 마른 수건이 없어서 짐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내복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줬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벌떡 상체를 일으키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거리는 게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려는데 숨이 안 들어가는 듯 금붕어처럼 입만 벌렸다 다물었다 했어요. 약이야. 가방에. 끊어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가방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숲에서 쓰러진 곳 근처에도 없었어요. 빗물에 떠내려갔거나 어둠 속에 묻혀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약이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한지 차실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온통 한지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 그녀를 눕혔어요. 아궁이에 걸어놓은 주전자에서 끓인 물을 따르고 야생 차잎을 한 줌 집어 한지 찻잔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 하얀 찻잔 속에서 차잎이 천천히 풀렸어요. 갈색빛이 도는 맑은 차가 우러났습니다. 여자의 등을 받쳐 앉히고 찻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이거 마시고 숨 좀 돌리시오. 첫 모금이 입술 사이로 넘어갔을 때 여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모금이 넘어가자 헐떡이던 숨소리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세 번째 모금 뒤에는 찻잔을 자기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잔을 코앞으로 가져가 향을 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찻잔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찻잔을 두 손에 쥔 채 제가 받쳐주고 있는 등에 무게를 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어요. 이마의 주름이 펴지고 꽉 쥐고 있던 입꼬리가 풀렸습니다. 창밖에서는 태풍이 여전히 포효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한복판에서 아기처럼 깊이 잠들었어요. 저는 여자의 등을 천천히 방바닥에 눕혔습니다. 찻잔은 뺄 수가 없었어요. 두 손으로 꼭 쥔 채 놓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이가 사람을 재울 수 있구나. 1년 동안 혼자 뜬 종이가 처음으로 쓸모를 가지는 순간이었어요. 밤새 아궁이에 나무를 넣으며 불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프로펠러가 공기를 때리는 굉음이 머리 위에서 울렸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나가니 당나무 위로 헬리콥터 한 대가 빙빙 돌고 있었어요. 바람에 당나무 잎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이윽고 숲길 쪽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서너 명이 비에 젖은 수풀을 헤치고 달려왔어요.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뭔가를 외치고 있었고 나머지는 눈이 벌게져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여기 계십니까? 밤새 찾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양복 사내가 여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여자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더니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자기 손에 쥐어진 하얀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이상하네. 그 한마디가 처음이었습니다. 수행원을 향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이었어요. 어젯밤에 잤어. 내가 잠을 잤어. 수행원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여자의 눈은 이미 찻잔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얀 표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2시간을 못 잤는데 어젯밤에 쭉 잤어. 7년 만이야. 그때서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이한지요. 전통한지라고. 이 산에서 나는 당나무로 뜬 종이요. 여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젖은 머리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사업가의 눈이었어요. 쓰러져 있을 때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상대를 꿰뚫어보는 매서운 눈이 저를 훑쳤습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그냥 종이나 뜨는 늙은이요. 이 종이들 전부 선생님이 뜬 거예요? 마당을 가리켰어요. 처마 밑에 줄지어 세워놓은 하얀 종이들이 빗물에 씻겨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나갔어요. 수행원이 우산을 펼쳐들었지만 그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서 이리저리 돌려보며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선생님, 이 종이를 전량 제가 사겠습니다. 수행원이 가죽 서류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어요. 여자가 저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강이에요. 글로벌 웰리스 리조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를 최상위 객실 전용 인테리어로 쓰고 싶어요. 금액은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수표책을 물끄러미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소. 여자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사업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돈 대신 한 가지만 해주시오.
이 숲에 내 작업장을 제대로 지어주고 작업할 수 있게만 해주시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맸어요. 내 자식들한텐 비밀로 해주시오. 여자가 한참 저를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묻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짓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어요. 수행원이 서류를 펼쳤고 저는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었어요. 1년 만에 펜을 잡은 손이 떨렸으니까요. 하지만 부동산 계약서에 인감을 찍을 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잃는 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시작하는 떨림이었어요. 헬리콥터가 떠났습니다. 당나무 숲 위로 기체가 작아져 가는 걸 올려다보다가 제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내려다봤어요. 위성 전화기 한 대와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마당 가운데 섰습니다. 빗물에 씻긴 마당은 깨끗했고 처마 밑에 하얀 종이들은 줄 맞춰 서 있었어요. 바람에 당나무가 사각거렸습니다. 어제까지와 같은 풍경인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마당에 짐짝처럼 내던져졌을 때의 그 절망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 옆에는 쌀포대와 라면 박스와 당나무 섬유뿐이었죠. 지금도 섬유와 종이뿐이지만 그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어요. 이 순간부터 저는 이름이 불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내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급하게 쫓겨나느라 사진 한 장 못 챙겼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소? 당나무 잎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랬어요. 약속은 빠르게 지켜졌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은 지 보름도 안 되어 숲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헬리콥터가 자재를 매달고 날아왔고 인부들이 흙길을 따라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던 당나무 숲에 포크레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피아 대표가 보낸 건축팀은 제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어요. 물터 위치는 제가 직접 잡았습니다. 마당에서 동남향으로 10걸음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섬유가 고르게 퍼지는 자리예요. 50년 경험으로 고른 자리였죠. 물터는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돌과 진흙으로 쌓은 투박한 물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제대로 된 시설이었어요. 건조장에서 첫 종이가 마르는 걸 보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50년을 종이 떠온 사람이 제대로 된 작업장을 가지게 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작업실도 지어졌어요. 낡은 폐가 옆으로 한옥 한 채가 올라갔습니다. 선반이 세워지고 섬유를 보관할 창고도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관이 연결됐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리자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물을 두 손에 받아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년 넘게 빗물을 받아 마시던 사람한테 수돗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작업장이 완성된 뒤에도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뒤뜰에 나가 흙을 밟았어요. 차가운 땅이 발바닥을 적시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은 보리밥에 된장 한 숟가락, 반찬은 텃밭에서 뜯은 상추며 나물이 전부였어요. 수백억이 오가는 사업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 살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당나무를 다루고 종이를 뜨는 일 말고는 원하는 게 없었으니까요. 가끔 소피아 대표 쪽에서 좋은 옷이나 음식을 보내왔지만 양복은 옷장에 걸어두고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이 몸에는 물 묻은 작업복이 제일 편했습니다.
종이가 세상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대표의 리조트 체인, 최상위 객실에만 들어가는 전용 인테리어로 선정됐어요. 한지로 바른 벽과 천장, 한지 찻잔 한 세트가 객실마다 빛이 됐고 투숙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방에서 자면 잠이 온다. 이 종이에 둘러싸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언론에까지 닿았어요. 상경한 건 1년 만이었습니다. 호텔 꼭대기층 행사장에 제 종이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 조명을 받으며 놓인 하얀 한지는 제가 당나무 숲에서 손으로 뜨던 그 투박한 것과 같은 건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열장 옆에 붙은 가격표를 보고 숨이 멎었어요. 벽지용 한지 한 장에 50만 원, 찻잔 한 쌍에 300만 원. 이건 종이값이 아니라 보석값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선생님, 작품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 한지 덕분에 불면증이 나았어요. 칭찬이 쏟아졌지만 저는 연회장 조명 아래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양복이 불편했어요.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아서 자꾸 손이 갔고 구두는 발이 아파 한 발짝 옮기기도 힘들었습니다. 물 묻은 작업복이 아니면 어디 있어도 남의 집에 온 기분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는데 양복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양복이라니 허수아비에 양복을 입혀놓은 것 같았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했습니다. 촬영팀이 당나무 숲까지 들어왔어요. 카메라가 제 작업하는 모습을 따라다녔습니다. 섬유를 씻는 맨손, 물터에서 종이를 뜨는 모습, 건조장 앞에 쪼그려 앉아 종이를 말리는 뒷모습. 감독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게 가장 어려웠어요. 촬영 중에 종이를 뜨다가 찢어졌는데 감독이 그 장면 그대로 두세요. 진짜 같아서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짜인데 진짜 같다니 이 세상이 참 우습더군요. 방영일 밤 위성 전화기로 안내 문자가 왔는데 프로그램 제목이 치유의 명인 박태수였어요. 제 이름 앞에 명인이라는 글자가 붙는 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이 났습니다. 방영 이후 한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전문가들이 성분을 분석했는데 음이온 방출량이 일반 벽지에 3배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제 종이는 만들기도 전에 팔려나갔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알림이 올 때마다 위성 전화기 화면에 뜨는 숫자의 0자릿수를 세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는 걸 포기했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작업실 마루에 앉아 아내 생각을 했어요. 사진 한 장 없으니 마음속으로 얼굴을 그렸습니다. 광대뼈가 높고 눈이 작았던 얼굴.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밴드를 감고 다니던 손. 새벽마다 물터에 불 지피러 나가는 제 등 뒤에서 따뜻한 숭늉 사발을 내밀던 그 사람. 여보, 나 동방석에 앉았어. 내가 죽도록 원하던 아파트도 살 수 있고 백화점 옷도 살 수 있는 돈이야. 허탈하게 웃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돈의 100분의 1만 있었어도 그 고생을 안 시켰을 텐데 그 생각이 드니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종이 조각과 다를 게 없었어요. 변호사를 불렀어요. 재단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내 돈은 전부 이웃 돕는 데 쓸 겁니다.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은 제가 쓸 돈이 아니었어요. 혼자서 보리밥 먹고 종이 뜨며 사는 늙은이한테 수백억은 짐이었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를 보내고 나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자식들이었습니다. 미워도 자식이라는 게 참 지독한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니면 길바닥에 나앉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소피아 대표에게 부탁해서 흥신소 조사를 의뢰했어요. 자식들한테 절대 들키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름 뒤에 보고서가 왔어요. 서류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 반지하 월세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턱선이 날카로워져서 처음에는 민호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보고서에는 투자 사기를 당해 남은 돈까지 날렸고 빚쟁이에게 맞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지연이었습니다. 다단계 업체에 빠져서 보증금까지 털린 뒤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지연이 얼굴은 반년 전에 제 앞에서 곱게 웃으며 거짓말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볼이 쑥 꺼지고 눈밑이 거무튀튀했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 아내 젊은 시절과 겹쳐 보여서 보고서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 선영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선영이의 손이 퉁퉁 불어터져 있었어요. 빈소에서 부조금 봉투를 능숙하게 뜯던 그 매끈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 한 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호의 월세방 안쪽이 찍혀 있었는데 싱크대 위에 라면 봉지 하나와 소주병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 벽에는 달력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넘기지 않은 채 석 달 전 날짜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2년 전 전주 폐가에 내던져졌던 제 모습과 겹쳤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미운 놈들입니다. 제 등에 칼을 꽂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린 건지, 압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은 건가 싶었어요. 며칠 뒤 방송국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후속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작업실 마루에 앉아 카메라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자가 불쑥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이 성공을 함께 누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말이 막혔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입을 열었다 닫기를 3번 반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 한 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인터뷰 영상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가족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편집되어 있었어요. 댓글에는 명인의 외로운 뒷모습이 마음 아프다는 글이 줄줄이 달렸다고 합니다. 보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제 저놈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고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분명히 달려올 겁니다. 예전에 저였으면 두려웠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작업실에 앉아 종이를 뜨며 결심했습니다. 그냥 돈을 쥐어주면 또 망칩니다. 물에 빠진 자식한테 돈다발을 던져주면 돈짐으로 다시 가라앉을 놈들이에요.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말린 종이에 물을 부으면 풀어져 버리듯이 덜 된 사람한테 돈을 주면 사람까지 풀어져 버려요. 물에 담가 두드리고 말려야 쓸만한 종이가 됩니다. 사람도 그래야 해요. 물터에 물이 찰랑찰랑 흔들렸어요.
그 물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올 테면 와라. 벼르고 있었다. 물속에서 섬유가 고르게 퍼지듯 제 머릿속에서도 계획이 천천히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다시 떠야 합니다. 찢어진 종이를 모아 다시 섬유로 만들고 다시 물에 풀고 다시 떠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호가 방송을 본 건 서울 외곽의 반지하 월세방에서였어요. 밤늦게 소주를 마시며 틀어놓은 텔레비전 화면에 당나무 숲이 나왔고 그 다음 장면에서 제 얼굴이 잡혔다고 합니다. 민호가 소주잔을 떨어뜨렸대요.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텔레비전에 나왔다. 재산이 수백억이래라고 소리쳤고 지연이가 선영이한테 연락했다고 합니다. 셋은 밤새 통화를 하며 머리를 굴렸고 다음 날 아침 렌터카를 빌려 전주로 달려왔어요. 방송이 나간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일찍 경호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업장 입구 쪽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고 남녀 3명이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했어요. 누군지 묻기도 전에 고함 소리가 당나무 숲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들이라니까 아버지한테 연락해봐. 민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작업실 마루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온몸의 핏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운 마음과 치미는 분노가 동시에 밀려와서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잔 속에서 차가 찰랑거렸습니다. 잠시 뒤 경호원이 다시 보고했어요. 남자 1명과 여자 2명인데 아들과 딸이라고 주장하며 안 들여보내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리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아버지를 산골에 버려놓고 2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던 놈들이 이제 와서 경찰을 부르겠다니 대문을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오는 3사람을 처마 밑에 서서 내려다봤어요. 민호가 맨 앞에 섰고 그 뒤로 지연이, 선영이가 따라왔습니다. 3사람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해졌어요. 자기들이 버리고 간 그 허름한 폐가 옆으로 번듯한 한옥 작업장이 서 있고 마당에는 하얀 종이들이 줄지어 있었으니까요. 선영이가 작업실 지붕을 올려다보다가 입을 반쯤 벌렸는데 그 눈에 돈이 얼룩거리는 게 저한테까지 보였습니다. 민호를 보자 눈이 찌릿했어요. 흥신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심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올 만큼 볼이 꺼졌고 양쪽 눈밑이 거무튀튀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한때 투자로 대박을 꿈꾸며 골프백을 차에 싣고 다니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양복 소매에서 삐져나온 손목이 앙상했어요. 지연이는 머리를 제대로 빗지 못한 채 고무줄로 대충 묶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어요. 2년 전 장례식장에서 곱게 화장하고 아버지 맛있는 거 드세요 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이는 3사람 중 가장 달라져 있었어요. 손이 퉁퉁 부러터지고 갈라져 있었고 손톱은 짧게 잘린 채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 생긴 손이었어요. 빈소에서 부조금 봉투를 척척 뜯던 그 매끈한 손과는 딴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3사람이 마당 가운데까지 들어오더니 저를 올려다봤어요. 민호 눈에 물기가 비쳤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이도 따라 꿇었고 선영이도 주춤주춤 무릎을 굽혔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3사람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민호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오려고 했는데 빚쟁이들 때문에 갇혀서 못 왔어요. 연락이 안 돼서 돌아가신 줄 알고 매일 울었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들며 콧물을 훔쳤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기둥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그 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 터지려 했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됐다고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전기 끊긴 곳에 내려놓고 충전기도 안 주고 도망친 놈들이 무슨 연락 타령이냐? 내 번호 차단한 거 다 안다. 2년 동안 편지 한 장, 생활비 한 푼 보낸 적 있냐? 읍내에서 쌀 한 대 사서 보내준 적이 있어? 세 사람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못 드는 게 보였습니다. 지연이 눈이 왼쪽으로 흘렀어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할 때 나오는 그 버릇이 여전했습니다. 그건 민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으니 입만 벌렸다 다물었다 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민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오빠가 아버지 여기다 버리자고 했잖아. 나는 반대했어. 민호가 고개를 벌떡 들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거워요. 뭐? 내가? 전주 얘기 먼저 꺼낸 게 누군데? 카페 빚 막으려고 땅판 돈 절반 가져간 게 누구야? 오빠가 투자에 다 날린 게 먼저잖아. 아버지 작업장 터 매각 금액을 어디다 쓴 건데? 너도 다단계에서 날렸으면서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고소까지 당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연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두 사람이 서로 손가락질하며 목청을 높이는데 목소리가 당나무 숲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선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버님, 저는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이 인간이 전부 다 말아먹었어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마당에서 개판이 벌어졌습니다. 아비 앞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물어뜯는 꼴이라니. 경호원 둘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고 작업실 쪽에서 일하던 직원 몇 명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당나무 숲까지 구경꾼이 몰려올 판이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세 사람이 서로 찢어먹는 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올라왔어요. 내가 낳고 키운 것들이 저 모양이라니. 민호가 어렸을 때 제 어깨 위에 올라타서 까르르르 웃던 모습이 떠올랐고 지연이가 초등학교 때 삐뚤삐뚤 쓴 편지에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돈 앞에서 서로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놈들은 그 틈을 파고들 겁니다. 그만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입을 다물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온 거지. 침묵이 흘렀어요. 세 사람 중 누구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떨궜고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선영이만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뭔가를 재고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 상황이.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풀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세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초라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민호 양복 소매가 해져 있었고 지연이 운동화 코가 달아 있었어요. 선영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미운 놈들이지만 이 꼴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저도 짐승과 다를 바 없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연민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안 돼요.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주면 또 망쳐요. 자식 셋을 키우면서 뼈저리게 배운 게 그겁니다. 돈은 10원도 못 준다. 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민호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신 기회를 하나 주마. 눈물을 닦던 지연이 손이 멈췄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고 선영이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것처럼 세 사람의 눈동자가 일제히 커졌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아직 멀었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100일 동안 숙식하며 내가 시키는 일을 전부 해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100일을 채우면 내 후계자로 인정하고 전 재산을 맡기겠다. 세 사람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어요. 100일만 버티면 수백억이라는 계산이 눈알 뒤에서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선영이가 제일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하겠다던 며느리가 재산 얘기에 태도를 바꾸는 속도가 빛보다 빨랐습니다. 단 중도 포기하면 빈손으로 꺼진다. 100일 안에 하루라도 빠지면 끝이야. 그리고 한 박자 쉬었어요. 편하게 지낼 생각 마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들이 몸으로 겪어볼 거다. 그 말의 무게를 아는지 모르는지 세 사람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허리를 굽혔어요. 민호가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지연이도 선영이도 차례로 찍었어요. 2년 전 제가 작업장터 계약서에 인감을 찍던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걸 잃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조건을 거는 쪽이었어요. 계약서를 접어 품에 넣으며 세 사람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눈빛들이 하나같이 같았어요. 100일만 눈 딱 감고 버티면 돈이 내 거라는 탐욕. 아직 한 줌도 바뀌지 않은 놈들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100일이면 충분해요. 물터에 넣기 전에 섬유도 저렇게 생겼습니다. 볼품없고 흐물흐물하고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물에 담가 두드리고 말리면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저는 작업장 쪽으로 돌아서며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짐 풀어라. 내일 새벽 4시에 시작한다. 세 사람의 표정이 굳었지만 이미 지장은 찍혔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입을 벌리다 물었고 지연이가 선영이를 쳐다봤지만 선영이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새벽 4시라는 말의 무게를 아직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당나무 숲에 바람이 불었고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첫날 밤부터 비명이 터졌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새 한옥 작업장이 아닌 옛날 폐가로 데려갔어요. 2년 전 자식들이 저를 내다버린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제가 손수벽을 메우고 창호지를 바른 뒤로 그나마 바람은 안 들어왔지만 여전히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고 방바닥에서 곰팡내가 올라오는 곳이었죠. 지연이가 방문을 열자마자 코를 틀어막았어요. 벽에 제가 바른 신문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방구석에는 낡은 냄비와 깨진 양초 토막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틀 옆에는 제가 칼로 새긴 금이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버려진 날부터 하루에 한 줄씩 그은 것인데 금이 30줄쯤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30번째 날 이후로 세는 걸 포기한 거죠. 지연이 눈이 그 금에 멈췄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서 자라고요? 여기 사람이 잘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2년 동안 잔 곳이야. 너희들이 나를 여기 버리고 간 거야. 못 자겠으면 나가. 대신 계약은 깨진다.
지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이는 이불도 없는 걸 확인하고 민호를 노려봤어요. 민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00일만 버티면 된다는 말을 속으로 되새기는 표정이었어요. 새벽 4시 냄비 뚜껑을 쇠젓가락으로 두드려 깨웠습니다. 일어나. 작업 시작이야. 선영이가 반쯤 감긴 눈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지연이는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고 민호가 지연이 어깨를 흔들어 겨우 끌고 나왔습니다. 첫 작업은 섬유 씻기였어요. 당나무 껍질을 벗겨 삶은 섬유를 개울물에 담가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인데 개울물에 섬유를 풀고 손으로 주무르며 먼지와 나무 껍질을 골라내야 합니다. 한겨울이라 개울물이 얼음장이었어요. 손을 담그는 순간 선영이가 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찬물에 손을 넣고 섬유를 주물러 돌멩이가 하나라도 섞이면 종이가 찢어져 세 사람이 나란히 쪼그려 앉아 개울물에 손을 담갔어요. 안 되어 손가락이 시뻘겋게 부어올랐고 15분이 지나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지연이가 손을 빼들고 훌쩍거렸어요. 선영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호 손등에 핏줄이 퉁퉁 붉어져 나왔어요. 저는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제 자식들 손이 저렇게 되는 걸 보는 게 즐거울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섰습니다.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식사는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마라. 첫 주에 지연이가 요령을 피우다 걸렸어요. 섬유 씻는 척하면서 개울물에 손만 담그고 섬유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밥그릇을 걷었어요. 지연이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저를 올려다봤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이가 제일 먼저 나와 개울에 손을 담그고 있었어요. 열흘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자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폐가 쪽이 어둡고 조용했어요. 나가보니 세 사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도망칠 줄 알고 있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자 숲 입구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 사람이 기어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선영이 옷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민호 팔에 가시덤불에 긁힌 자국이 줄줄이 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한쪽 신발을 잃어버리고 맨발로 절뚝거렸어요. 멧돼지를 만났어요. 눈이 벌겋게인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민호 등 뒤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걸 몸으로 느껴야 해요. 말로 해서 되는 놈들이 아니니까요. 그 뒤로 도망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영이의 손은 이미 식당 설거지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섬유를 만지면서 또 달라졌습니다. 갈라진 피부 사이에 당나무 섬유가 스며들어 손금이 선명해졌어요. 지연이의 하얗고 가늘던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잡혔고 민호는 핸드폰만 만지던 손으로 나무를 쪼개게 됐습니다. 셋 다 손톱 밑에 하얀 섬유가 끼어서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어요. 제 손과 같은 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만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민호가 제일 먼저 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아궁이 불떼기를 도맡아 하더니 어느 날부터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불을 피워 놓았어요. 지연이는 텃밭에 나가 상추와 고추를 따오기 시작했고 선영이는 된장찌개 끓이는 솜씨가 제 아내와 닮아갔습니다. 섬유 삶기 작업이 시작된 건
2달째부터였어요. 물을 끓여 섬유를 삶고 두드려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솥 앞을 지켜야 합니다. 솥에서 쏟아지는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민호가 섬유를 넣을 때마다 눈썹이 지글거렸고 팔에 솜털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선영이는 섬유를 두드리는 일을 맡았는데 방망이를 제대로 내리치지 못해 섬유가 튕겨나가기를 수십 번, 결국 손에 물집이 터져 피가 방망이에 묻었어요. 지연이는 물 조절을 했습니다. 제가 1년 전 밤새 했던 바로 그 일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민호가 솥 앞에서 섬유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정확히는 제 등을 봤습니다. 작업복이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로 오래된 화상 흉터가 드러나 있었어요. 등판 절반을 덮은 울퉁불퉁한 흉터는 30살 때 솥이 폭발했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8살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된장을 바르고 붕대를 감은 채 나흘 만에 다시 솥 앞에 앉았습니다. 다음 달이 민호 등록금 납부일이었거든요. 민호 눈이 흉터에 고정됐어요.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섬유를 쥔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섬유 한 줌이 손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등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셨구나.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불꽃만 바라봤습니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70일째 되던 날 선영이가 울었습니다. 손 옆에 지은 보리밥을 한지 그릇에 담아내줬어요. 밑에 좀 눌러붙은 누룽지가 섞인 밥이었습니다. 선영이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멈췄어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밥맛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선영이가 말한 어머니는 제 아내였습니다. 시어머니 밥맛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돈 계산기만 두드리던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선영이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지연이도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고 민호는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등을 돌려야 했어요. 자식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요. 89일째 폭설이 내렸습니다. 밤새 눈이 쌓여 작업장까지 가는 길이 허벅지까지 묻었어요. 문제는 솥 안에서 섬유가 삶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이 꺼지면 석 달 작업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장작 창고는 눈에 파묻혔고 바람이 아궁이로 역류해 온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솥 안에는 23웅치의 섬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민호가 맨손으로 눈을 파헤치며 장작 창고까지 길을 뚫었어요. 손톱 사이에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와 선영이가 장작을 안아 날랐어요. 젖은 장작에 불이 안 붙자 선영이가 자기 겉옷을 벗어 장작에 감쌌습니다. 지연이도 따라 벗었어요. 그 옷을 불쏘시개 삼아 솥의 불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속옷바람으로 눈보라를 맞으며 장작을 밀어넣는 두 사람의 등이 시뻘겋게 얼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2년 전 이 세 사람은 서로 남 탓하며 물어뜯기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의 등을 감싸며 불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물러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99번째 밤이 왔습니다. 솥에서 마지막 섬유를 삶고 돌아온 세 사람에게 제가 먼저 술 한 잔을 따랐어요. 마당에 평상을 놓고 둘러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힘들었냐? 한마디 물었을 뿐인데 세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3번 났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예상 밖의 말이었어요. 지연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산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사람답게 살게만 해주세요. 선영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세 사람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울음이었어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흐려 보였어요. 눈에 물이 차기 때문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져서 술 한 모금을 삼켜 눌렀어요. 99번의 새벽을 버텨낸 놈들이었습니다. 그 새벽 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처음 왔을 때 번들거리던 눈빛이 사라지고 대신 섬유 묻은 손으로 제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놈들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100일째예요. 종이 뜨는 날입니다. 그 종이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100일째 새벽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사시가 되기도 전이었어요. 작업장 쪽에서 섬유 삶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일어나 마당에 나서니 솥 앞에 세 사람이 먼저 나와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불을 지키고 지연이가 물을 조절하고 선영이가 섬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우지도 않았는데요.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섬유가 완전히 준비되려면 이틀은 더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종이를 뜨는 날이었어요. 100일 동안 준비한 섬유로 마침내 종이를 뜨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물터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민호가 양동이를 들고 물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 양동이가 물터에 쏟아지는 소리에 세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물이 차올랐고 물터 표면이 잔잔해졌습니다. 준비한 섬유를 물에 풀었어요. 하얀 섬유가 물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대나무 발을 들어 올렸어요. 50년을 해온 동작이지만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물터에 발을 담갔다가 들어 올렸어요. 물이 흐르고 섬유가 발 위에 얇게 깔렸습니다. 한 번 더 담가 들어 올리고 한 번 더, 3번을 반복하니 발 위에 하얀 섬유층이 고르게 쌓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떠봐라. 민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요? 그래, 내 손으로. 민호가 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물터에 천천히 담갔다가 들어 올렸는데 섬유가 한쪽으로 쏠렸어요. 한 번 더, 두 번째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울퉁불퉁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쯤 되자 민호 손놀림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을 흔드는 리듬이 일정해지고 발을 드는 각도가 고르게 잡혔습니다. 지연이도 선영이도 차례로 떴어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물터 옆에 30장의 젖은 종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건조대에 한 장씩 펼쳐 말렸어요. 햇살이 종이를 비추며 스며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첫 번째 종이가 말랐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건조대에서 떼어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두께가 달랐고 가장자리가 조금 찢어진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빛을 비추니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민호가 종이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섬유 묻은 손이 하얀 종이와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100일 전 핸드폰만 만지던 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 종이가 어떤 섬유로 만들어진 건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집에서 가져오신 거죠? 어머니 작업장 옆에 있던 그 하얀 섬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산에서 섬유 자루를 지고 내려오시던 게 기억나요. 등이 땀에 젖어 있었는데 웃고 계셨어요. 이 섬유면 좋은 종이가 나온다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민호가 그걸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2년 전 장례식 끝나고 제가 챙겨 나온 새 자루의 섬유. 그 섬유가 지금 이 종이가 됐습니다. 내 아내가 30년 동안 종이 뜰 때마다 섬유를 직접 준비해줬어. 비 온 뒤에 산 중턱에서 캔 당나무가 제일 좋다고. 항상 그 섬유만 고집했지. 내가 가져온 건 아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해 놓은 섬유야. 그 섬유가 여기 이 종이가 된 거야.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사실 장례식 끝나고 빈소를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돈은 자식들이 다 가져갔고 집도 없어졌고 손에 남은 건 아내가 준비해 놓은 섬유 세 자루뿐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제 전부인 줄 몰랐습니다. 세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선영이가 입술을 깨물며 종이 표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이 눈에서 물기가 번졌어요. 어머니가 이 종이 안에 계시는 거네요. 지연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이 안에 있어요. 섬유로, 물로, 종이로. 2년 전 빈소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걸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점심때 마당에 상을 펴고 밥을 먹었습니다. 선영이가 솥에 지은 쌀밥을 한지 그릇에 담았어요.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네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건 아내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제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퍼주고 된장찌개도 먼저 떠다 놓았어요. 2년 전 재산 분배 얘기만 하던 며느리의 손이 시어머니처럼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밥 한 숟가락을 뜨다가 멈췄어요. 아버지, 이거 왜 이 그릇으로 밥 먹으니까? 밥이 다릅니다. 민호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선영이와 지연이도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탁이었지만 2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진 무게가 느껴졌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냥 뜨거웠습니다. 오후에 소피아 강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소피아 대표가 마당에 늘어놓은 종이들을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행원이 뭔가를 물었지만 손을 저어 물렸습니다. 그러다 하나를 집어들고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선생님, 이번 종이는 전과 다르군요. 뭐가 달라요? 온기가 있어요. 전에는 완벽하기만 했는데 이번 것은 따뜻합니다. 손으로 뜬 건 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섬유를 씻은 6개의 손이 더 있었습니다. 그 손들의 체온이 종이에 남은 거겠죠. 소피아 대표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피아 대표가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가족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시 인터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마당을 한번 둘러봤어요. 민호가 솥 앞에서 장작을 쌓고 있었고 지연이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리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피아 대표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해가 기울 무렵 뒤로 올라갔습니다. 자식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오늘은 혼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산 중턱에 제가 처음 좋은 흙을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섬유를 준비해 준 곳과 같은 산줄기 위였어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흙이 무릎을 적셨어요. 이 흙이 아내의 손을 탔던 흙이라고 생각하니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따뜻했습니다. 여보, 다 됐소? 바람이 당나무 숲을 흔들었어요. 자식들 데려왔소. 100일 동안 물에 담갔더니 그래도 쓸만한 종이가 됐소.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찢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당나무 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2년 전 이곳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바람 속에서 안 돼, 영감하고 말렸죠. 그 목소리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준비해 놓은 섬유로 종이를 떴소. 그 종이에 자식들이 밥을 담아 먹었소. 당신이 한 일이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주름 사이로 들어가서 목까지 내려왔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울어도 괜찮으니까요. 산을 내려오니 작업장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보리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선영이가 부엌에서 아버님 오셨어요 하고 소리쳤고 민호가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대문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제 작업화를 벗겨주며 실내화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 맞아주는 것,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당연한 일.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2년 동안 못 해본 사람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현관에 서서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아직 눈물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한지처럼 질긴 아비로 있어야 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젯밤과 같은 하늘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저 내일부터 종이 뜨는 거 배워도 되겠습니까?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아, 너는? 저는 섬유 준비하는 거 배울래요. 어제 아버지가 삶는 거 봤는데 저도 해보고 싶어요. 선영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포장이랑 배송 맡을게요. 이 종이가 세상에 나가려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잖아요. 세 사람이 각자 자리를 찾았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고른 자리였습니다. 그게 가장 기뻤어요. 100일 전에는 돈밖에 모르던 놈들이 이제 일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들리시오. 이놈들이 드디어 사람이 됐소. 당신 섬유로 뜬 종이처럼 물을 견뎌낸 자식들이요. 당나무 숲에 바람이 불었어요. 잎새들이 사각사각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웃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지 찻잔에 차를 따랐어요. 하얀 잔에서 차가 호박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빛깔이 참 따뜻했어요. 4개의 잔에 차를 나누어 따르고 한 잔은 빈 채로 놓았습니다. 아내 몫이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버림받고 부서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까지. 하지만 그래서 즐겨졌어요. 종이도 사람도 이 가족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